깨끗한 부동산이면 안전하냐?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는 안 나오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 또 하나의 팁. 안녕하세요. 신탁에 계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제2탄입니다. 1탄에서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어요. 물적 담보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정하냐? 인적 담보는 어떻게 설정하란 말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여금처럼 원금은 보장받으면서 투자금처럼 수익은 무한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면 이런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몇 가지 팁은 있어요. 약간의 한계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대여 형식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게 내 손을 떠나면 남의 거예요. 은행에다 맡긴 돈도요, 사실 내 게 아닙니다. 은행 겁니다. 은행은 내가 달라고 하면 언제나 주잖아.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요, 여러분이 예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지 돈은 은행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 겁니다. 다만 은행은 안 망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니까 내 돈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 돈이 남한테 갔는데 그게 어떻게 내 돈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적 담보인데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근저당 잡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을 잡아야 되고요. 그 사람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채무자의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또는 지인이 됐든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담보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한 부동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 근저당권이 막 엄청나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그냥 거의 담보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부동산이면 안전하냐?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는 안 나오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임대차가 있을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들은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선순위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걸 떼가지고 거기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팁, 전입세대 열람원은요, 도로명 주소랑 집원 주소 두 개로 동시에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신고를 도로명으로 했는지 집원 주소로 신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 선순위는 아니지만 당해세라고 하는 것, 즉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후순위여도 무조건 선순위예요. 당해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금 완납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이 경우 또 하나의 팁, 국세랑 지방세가 다르죠?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셔야 돼요. 그 부동산 소유가 법인 소유 부동산이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면요, 3개월치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서 발급받거나 그 법인 자체에서 임금하고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없다. 만약에 체불된 게 있고 거짓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는 깨끗해요. 그런데 내가 그 대여금을 돌려받는 기간 중에 당해세 체납이 생길 수도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대여금,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생기면 즉시 너한테 통지하겠다. 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빨리 네 돈을 먼저 갚겠다. 변제기가 아무리 남아있어도. 그런 식의 확인서를 따로 받거나 금전대여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혼자 하신다는 게 어려워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란 말이에요. 가등기를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억 원짜리 돈을 빌려주고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이제 가담법이라고 하는데 그 가담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보 가등기로 하시는 게 좋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내가 빌려준 금액하고 매매 대금이 별 차이가 없다면 하셔도 되지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오해만 받아요. 이거 허위의 가장채권으로 설정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동산도 없어. 이 채무자를 위해서 지인들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잡아야 돼요.
그 채권을 양도받거나 거기에다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채무자도 어디 은행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금 채권을 양도를 받거나 근질권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가지고 급여 채권이 있다면 이런 것도 양도를 받거나 근질권을 설정하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카드 결제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한 매출 채권을 양도받거나 근질권을 잡아도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기나 반기에 국세 환급금이 생기기도 해요. 이제 그런 채권들을 양도받거나 근질권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부동산 담보만 못한 거예요. 채권이라는 건 항상 제3자가 껴있고 그 채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담보는 중첩적으로 여러 개를 해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는 공시가 되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채권 양도나 근질권은 알 수가 없어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보낸다거나 동의나 승낙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는 절차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되고, 채권 양도는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채무자는 야 내가 저기에 1억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그거 내가 안 받고 네가 받아. 그리고 자기 채무는 면하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채무자는 그러고 싶지. 근데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백수면 어떡할 거예요. 노숙자거나. 그러면 나의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변제에 가름한 채권 양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채권을 양도받지만 너한테도 중첩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인적담보예요. 물적담보도 못하겠다. 그러면 인적담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요 채권자를 위해서 되게 가혹하게 합니다. 이게 워낙 폐해가 많았어요. 보증 잘못 쓰면 폐가 망신한다 그래가지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증인을 보호를 해주지만, 그래도 인적 보증을 하셔야 돼요. 인적 보증을 하는 방법은 어떤 제3자를 연대 보증인 또는 연대 채무자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효과는 거의 동일해서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보증인이라고 있는 건데 바로 청구를 못 해요. 즉 주채무자한테 일단 청구를 하고 얘가 없다는데? 그러면 보충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보증인을 설정하기보다는 연대 보증인 또는 연대 채무를 설정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연대 보증인이나 연대 채무자는 당연히 자력이 있는 사람을 하셔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 해봤자 뭐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지. 자력이 없더라도 가족을 놓으셔야 돼요. 이 채무자들이 자기 가족 건드리는 거는 못 참아요. 특히 자식. 배우자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뭐 관계가 안 좋든 가장 이혼을 했든 어쨌든 이혼을 해가지고 관계가 벌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놓아야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인적 담보를 제공하신 분들은 독자적인 연대 보증 채무 또는 연대 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뭐 채권 이런 것들에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 원인 채권은 연대 채무가 되겠죠. 그것까지는 아마 제3자들이 잘 안 해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걸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증을 받는 건데, 공증은요 담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공증 받는 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공증을 할 바엔요 아까 제가 1탄에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인감 도장 찍고 개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법인인감 도장 찍고 법인인감증명서 첨부하면 돼요. 그런데 넘치게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공증받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공증은 담보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문서공증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담보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있겠죠. 여러분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강압에 의해서 작성했다, 기망에 의해서 작성했다, 착오에 의해서 작성했다. 이게 아까 말한 공증,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쓴 거잖아요. 이런 주장이 거의 안 되죠. 그나마 가능한 주장은 뭐 채무가 부존재했다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내가 공증을 작성했지만 그 이후에 변제를 해서 소멸했다. 근데 소멸했는데 청구하겠어요? 공증을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공증인법이 바뀌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담보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재산에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판결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심지어 상대방이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키는 거지. 막 소장 같은 거 안 받고 법원에서 오는 연락 같은 거 일부러 안 받아서 소송을 지연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받으면요, 이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바로 그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담보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랑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이제 병행해서
가능하게 됐는데, 약소보험 공정증서가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보다는 비용이 좀 싸요. 싼데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자를 부과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추가가 안 돼요. 기간이 지급기일이 있으면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최대 10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소보험을 일람 출급으로 발행을 하면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멸해요. 그래서 공증을 받는 절차는 있지만 공증은 담보력과는 상관없이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고, 사서증서 인증, 그다음에 문서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채무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설명드리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대여금 같이 받고 싶고 수익은 무제한으로 받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일반인들이 만들어 갖고 온 거 보면 황당무계해요. 나는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반환은 무조건 5억 원을 반환해야 되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력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한 3가지 방법을 쓰는데, 1화는 뭐냐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면으로는 원금 보장 각서를 쓰는 건데, 이것도 채무자가 반발을 해요. 야, 투자계약인데 나 2면으로 했고 이거 효력 없다 라고 하면 솔직히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안으로 하는 거는 권유드리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그 안에다가 그냥 투자계약하고 대여계약 짬뽕 해가지고 1억 원 빌려줬는데 무조건 5억 원 갚고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도 않기로 한다 라는 것보다는 요 1안이 그나마 머리는 쓰신 건데, 1안도 채무자가 반발하면 이길 자가는 없고, 2안은 뭐냐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원금에 대해서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뭐 위약금 내지는 합의금으로 그거를 약정을 별도로 하시는 건데, 요것도 물론 또 채무자가 반발할 여지는 있지만 그나마 안전해요. 그 3안은 뭐냐면 1억 원을 빌려준다 그러면 8천만 원은 대여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투자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투자계약으로서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수익보다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을 단순히 투자계약이 아니고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요, 그 주식을 나중에 강제 매도할 수 있는, 즉 상대방이 강제로 일정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으시면 돼요. 더 이상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또 저의 노하우고 또 먹거리이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상 또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